차가운 낙원의 그림자. 어떠세요? 제목부터 뭔가 미스터리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?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차가운 낙원. 스웨덴에서 태어난 아주 어둡고도 매혹적인 범죄 소설의 세계입니다. 아니,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왜 세상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롭다고 하는 이 스웨덴에 이렇게나 어둡고 폭력적인 범죄 이야기에 열광하는 걸까요? 이 완벽한 복지국가라는 이미지와 그 안에서 태어난 지독하게 어두운 문학, 바로 이 모순, 이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이 차가운 낙원의 미스터리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마르틴 베크를 만나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 그 공식을 뜯어보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미래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차가운 낙원의 미스터리부터 바로 시작해보죠.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노르딕 누아르입니다. 그럼 노르딕 누아르가 대체 뭘까요? 보시면 그냥 범죄 소설이 아니에요.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굉장히 사실적이고 분위기가 엄청 어둡고 우물하죠.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셜록 홈즈 같은 초인적인 탐정 여긴 없습니다.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결점도 많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형사들이 주인공이죠. 자, 이렇게 표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기존의 추리소설은 누가 범인일까?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 집중하잖아요. 근데 노르딕 누아르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?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범인을 잡아서 사회의 질서를 되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균열을 폭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장르의 문을 연 창시자들 그리고 문학의 역사를 바꾼 바로 그 시리즈를 만나보겠습니다. 이 연표를 한번 보시죠. 모든 건 1965년에 시작됩니다. 마이 쉐발과 페르 발류라는 작가 부부가 로제나나라는 소설을 내놓으면서요. 그 후 10년 동안 이들은 말 그대로 노르딕 누아르의 교과서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90년대에 헤닝 만켈 같은 작가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고 마침내 2000년대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이 차가운 북유럽 장르에 그야말로 불을 붙여버렸죠.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요. 후배 작가인 헤닝 만켈이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마르틴 베크 시리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 범죄를 다루는 작가라면 누구나 그들에게서 조금씩은 영감을 받았다. 정말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노르딕 누아르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. 자,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. 대체 이 스웨덴의 어두운 이야기들이 어떻게 무슨 매력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훔친 걸까요? 그 성공의 비밀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그 성공의 열쇠를 크게 5가지로 봅니다.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스티그 라르손 효과죠. 밀레니엄 시리즈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전 세계 출판계가 제2의 스티그 라르손을 치져 나선 거예요. 두 번째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입니다.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사회에 감춰진 속살을 들여다보는 듯한 짜릿함이 있었죠. 세 번째, 리스베트 살란데르 같은 아주 강렬하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의 등장이었고요. 네 번째, 스산하고 어두운 북유럽의 풍경, 그 자체가 소설의 분위기를 만드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미권 범죄 소설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해외 독자들도 쉽게 빠져들 수 있었다는 거죠.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번역가 김명남님의 말처럼 겉보기에는 범죄를 다루는 추리소설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사회소설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.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범죄라는 창을 통해 그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장르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. 계속해서 진화해 왔죠. 지금부터는 그 변화의 흐름에 주목해 볼 건데요. 특히 이야기 속 인물들, 그 중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시대를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얼굴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변화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. 1960년대 초기 작품에서
여성은 그저 이름만 남은 희생자, 남성 형사들에 의해 이야기가 풀어지는 대상에 불과했죠. 그러다 2000년대에 밀레니엄의 리스베트 살란데르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. 여성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복수까지 하는 강력한 주체가 된 거죠. 그리고 지금은요, 이제 여성은 이야기의 완전한 주인공이 되어서 단순히 선한 영웅이나 악한 희생자가 아닌 그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통계가 그 변화를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북유럽 최고의 범죄 소설에 주는 유리 열쇠상이라는 게 있는데요. 1993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여성 수상자는 딱 3명뿐이었어요. 그런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내리 여성 작가들이 이 상을 휩쓸어 버립니다.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? 장르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스웨덴 범죄 소설의 미래. 그렇다면 이 어두운 이야기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?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? 앞으로의 노르딕 누아르는 이런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범죄의 종류가 달라져요. 단순 살인사건을 넘어서 금융범죄나 사이버범죄, 테러 같은 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고요. 사회 비판의 칼날도 신자유주의가 북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같은 더 거대한 주제로 향하고 있습니다. 물론 더 다양한 여성 주인공, 소수자 주인공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질 거고요. 악당 역시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떤 상처와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깊이 파고드는 훨씬 복잡한 인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. 스웨덴의 범죄 소설은 그동안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스웨덴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과연 이 소설들은 계속해서 그 시대에 가장 정직한 거울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